그 눈이 달랐다. 사흘째 눈을 감은 채 숨만 붙어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떴다. 서유는 등잔불 아래 그 눈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항상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던 눈이 아니었다. 지금 그 눈은 서윤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깊고 날이 선 눈이었다. 오래 감추어 두었던 것을 이제서야 꺼내 보이는 사람의 눈이었다. 도준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다. 어눌함이 없었다. 서윤 씨,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오. 서윤은 그 자리에 굳었다. 속였다. 무엇을, 어떻게. 도준이 서윤의 손을 쥐었다. 처음으로, 제 뜻으로.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소. 등잔불이 흔들렸다. 방 안 가득 배어있던 약 냄새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서윤은 도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이 자신의 거친 손을 감싸고 있었다. 떨리지 않은 손이었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의 손이었다. 이야기는 이로부터 꼭 1년 전으로 돌아간다. 경기도 작은 하촌, 임상단 아래로 펼쳐진 마을에서도 훨씬 외진 곳에 자리한 낡은 초가집이었다. 집 지붕은 삭아서 비가 오면 군데군데 물이 새었고 마루청은 삐걱거렸다. 광에는 겨울을 나기에 턱없이 부족한 곡식이 남아있었다. 그 집에 최서윤이 살았다. 22살이었다. 홀어머니 슬아의 외딸. 15살부터 배를 짜서 어머니를 봉양했으며 배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12시간을 넘는 날도 있었다. 그 세월만큼 손이 거칠어졌다. 손가락 끝은 실에 긁혀 갈라졌고 손바닥에는 배틀 손잡이의 흔적이 굳은 살로 박혔다. 겨울이면 그 갈라진 틈으로 피가 배어나왔다. 그해 가을 서윤이 장에 나갔을 때였다. 짠 배를 팔러 간 것이었다. 호목전 앞에 섰더니 상인이 배를 살펴보다가 서윤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손이 왜 이렇소? 아낙네 손이 아니라 머슴 손 같구먼.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웃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손을 내렸다. 장을 돌아보니 배를 들고 다니는 자신을 사람들이 흘끗흘끗 보았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씨, 과부댁, 딸, 저의 손이 다 망가졌다더라. 저런 손으로 시집을 어디 가겠어. 그 말이 등에 꽂혔다. 서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이 손이 부끄러운 손인지 자랑스러운 손인지 그때의 서윤은 몰랐다. 집에 돌아오니 마당에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다. 이웃마을 사채업자였다. 어머니가 빌린 돈에 기한이 찼다고 했다. 갚지 못하면 집안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서윤이 나섰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언제요? 한 달만. 한 달 전에도 같은 말을 했소. 사내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장롱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비단 한 필이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다 주신 것이었다. 사내가 그것을 들고 나왔다. 서윤이 막아섰다. 그건 안 돼요. 빚을 갚으시오. 다른 것을 드리겠소. 이것이 제일 값나가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다. 사내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냥 마당에 서서 그 비단이 나가는 것을 보셨다. 그 얼굴이 서윤은 오래 잊지 못했다. 체념한 얼굴이었다.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해진 얼굴이었다. 사내가 나간 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서윤아, 나는 아무래도 짐인 것 같다.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없으면 네가 더 편할 것 같다.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그날 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저녁 밥을 짓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뒤로 넘어지셨다. 서윤이 달려가 안으니 얼굴은 이 종이처럼 휘어져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고 빨랐다. 인근 약방 의원을 달려가 불러왔다. 의원이 오랫동안 맥을 짚더니 서윤을 방 밖으로 불러냈다. 신맥이 크게 상했소. 이대로 두면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요. 고칠 수는 없습니까? 한양에 솜씨 좋은 명의가 있다는 말은 들었소. 허나 그 사람을 모셔오고 약재를 넉넉히 구하려면 돈이 적지 않게 들 것이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얼마나요? 최소 50냥은 되어야 할 것이요. 50냥. 최소 50냥. 초가집을 10번 팔아도 닿지 않을 돈이었다. 서윤이 한 해 동안 배를 짜서 버는 돈이 많아야 서너 냥이었다. 50냥이면 평생을 모아도 닿을 수 없는 숫자였다.
의원이 돌아간 뒤 서유는 어머니 곁에 앉아 밤을 새웠다. 방 한쪽에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물건들. 그 중에 낡은 허리띠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항상 두르고 다니시던 검은 천으로 짠 허리띠.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어머니가 한 번도 버리지 않고 간직해온 것이었다. 서유는 그 허리띠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다. 살 길이 없었다. 사경이 지나 먼동이 틀 무렵 대문 밖에서 소리가 났다. 조심스러운 인기척이었다. 이 밤중에 이 외진 곳에 서윤이 문을 열었다.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다. 깔끔한 포를 입은 중년의 사내였다. 품에서 서찰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임상단 안주인 마님께서 전하라 하셨소. 임상단.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서윤과는 아무 인연이 없는 집안이었다. 서찰을 펼쳤다. 두 줄이 적혀 있었다. 내일 아침 우리 집으로 오시오. 살 길이 열릴 것이오. 임행수댁 안주인으로부터. 임상단 본가 앞에 서윤이 도착했을 때 해가 막 산 너머로 완전히 떠올라 있었다. 대문이 컸다. 서윤이 살던 집 마당이 서너 개는 들어갈 것 같은 대문이었다. 그 앞에 서니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새삼 느껴졌다. 대문 안에서 중년의 여인이 나왔다. 임상단 안주인, 임대인이었다. 50 초반으로 보였다.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자태가 반듯했다. 눈빛이 서늘했다. 사람 속을 꿰뚫는 듯한 눈이었다.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저고리, 치마, 손, 신발 다 보았다. 서윤은 손을 뒤로 숨기려다가 다시 앞으로 내었다. 숨길 것이 없었다. 안채방으로 들어갔다. 임대인이 맞은편에 앉았다. 시비가 차를 들여왔다. 서윤은 찻잔을 앞에 두고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임대인이 먼저 말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어머니가 심각하게 편찮으시다고 들었소.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것도.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우리 집에 청이 하나 있어. 들어주면 어머니 약값을 해결해 드리겠소. 한양에서 명의도 모셔오고 약재도 넉넉히 구하도록 하겠소. 무슨 청이옵니까? 임대인이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서윤을 보았다. 우리 아들과 혼인해 주시오. 서윤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다. 도련님이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모를 만도 하오.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아이니까. 임대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우리 아이는 몇 해 전에 큰 사고를 당했소. 그 이후로 넋이 흐트러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세상 이치를 잘 모르게 되었소.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천치라 부르오. 바보 도련님이라고.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여. 착하고 순하오. 임대인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조건은 간단하오. 혼인하여 이 집에서 1년만 함께 살아주시오. 그 사이 어머니 약값은 우리가 될 것이고 매달 쌀과 필요한 것들도 친정에 보내드리겠소. 1년 후에는 서윤 씨 뜻대로 하시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됩니까? 물어보시오. 왜 하필 저입니까? 임대인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 이야기를 들었소. 어릴 때부터 배를 짜서 홀어머니를 봉양했다고.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어. 그 말이 이상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줄 아는 사람. 단순히 서윤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임대인이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혼서지었다. 여기에 이름을 쓰면 오늘 당장 한양으로 기별을 보내겠어. 사흘 안에 명의가 내려올 것이오. 서윤은 혼서지를 바라보았다. 붓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호지문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졌다. 사람의 그림자가 문가에 잠깐 어렸다가 사라졌다. 누군가 창밖에서 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윤이 문 쪽을 보았다. 이미 사라진 뒤였다. 임대인은 보지 못한 척 말했다. 주저할 이유가 없어. 서윤은 붓을 내렸다. 최서윤. 세 글자를 쓰는데 그토록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임대인이 혼서지를 걷어가며 말했다. 잘 결정하셨어. 그 순간 방 구석에 서 있던 늙은 시비 복순이 임대인 곁에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으리께서 보셨습니다요. 임대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준이가 고른 색시가 맞구나. 서유는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훨씬 나중에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 혼인 날짜는 사흘 후로 정해졌다. 서유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곁에 앉았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돈 때문에 시집 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냐. 어미 목숨보다 귀한 체면이 어디 있더냐.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누구 어미인데.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이 따뜻했다. 아까보다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다. 가거라. 어미 걱정 말고 잘 지내거라. 네가 행복해야 내가 힘이 난다. 서유는 그날 밤 어머니 품에 안겨 오래 울었다. 어머니는 아프신 몸으로도 딸의 등을 두드려 주셨다. 그날 밤 서유는 이 집을 떠나면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생각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혼인은 간소했다. 임상단 본가 마당 한쪽에 자리를 펴고 예를 갖추어 치렀다. 담장 너머로 동네 사람들이 구경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게 바보 도련님한테 시집오는 색시래.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래. 가엾어라. 서유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붉은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입었다.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 입으셨던 것을 빌려 입은 것이었다. 머리에는 나무 비녀를 꽂았다. 폐물 하나 없었지만 자세만은 곧게 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유는 처음으로 인도준을 보았다. 사랑채 기둥 옆에 서 있었다. 흰 도포를 입고 머리는 상투를 틀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얼굴이 창백할 만큼 흰데 이목구비가 뚜렷했다.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다.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눈빛이었다. 서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소윤이라 하옵니다. 도준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말이 없었다. 뺨이 붉어져 있었다. 예를 치르는 내내 도준은 말이 없었다. 서윤이 절을 하면 따라 절을 했고 앉으라고 하면 앉았다. 어눌하다기보다는 조심스럽다는 느낌이 더 컸다. 마치 무언가를 잘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다. 예식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다. 서윤에게는 안채 곁에 작은 방이 주어졌다. 도준의 방과는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서윤은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앉았다. 이게 현실인가? 어머니는 지금쯤 혼자 초가집에 누워 계실 것이었다. 명의가 이미 내려왔다는 기별이 왔었으니 걱정은 덜었다. 하지만 서유는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각사각, 조심스러운 발소리였다. 발소리가 방문 앞에서 멈추었다. 잠시 아무 소리도 없다가 다시 들리고 다시 멈추었다. 누군가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서윤이 조용히 문을 열었다. 도준이 거기 서 있었다. 두 손에 작은 쟁반을 들고 있었다. 쟁반 위에 작은 접시 하나, 거기에 약과 몇 개가 담겨 있었다. 아직 따뜻했다. 막 만들어진 것이었다. 도준은 서윤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쟁반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아, 이거. 그는 더듬거리며 쟁반을 내밀었다. 신부는 첫날 밤에 달콤한 걸 먹어야 한다고. 어미가 그러던데. 이거 가져왔소. 목소리가 어눌했다. 눈은 서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피했다. 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약과가 따뜻했다. 방금 만든 것이었다. 직접 가져온 것은 이 사람이었다. 감사합니다. 같이 먹어도 되겠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방문 앞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다. 등잔불이 안에서 비쳐나왔다. 바깥에는 밤바람이 불었다. 약과를 하나씩 집어 먹었다. 달콤한 꿀 향기가 났다. 도준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다가 도준이 불쑥 말했다. 빗소리가 좋소. 바람이 불었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서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요. 알소. 그냥 빗소리가 좋다고 생각이 났소. 이상한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어딘가 서윤의 마음 작은 곳을 건드렸다. 빗소리가 좋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용한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약과를 다 먹고 도준이 쟁반을 들고 일어섰다. 잘 자시오, 서윤 씨. 예, 잘 쉬세요. 도준이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다. 서윤은 마루에 잠시 더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방문을 열었더니
문지방 위에 작은 것 하나가 놓여 있었다. 풀을 엮어 만든 작은 뭉치였다. 쑥과 창포를 섞어 묶은 것으로 모기와 잡기를 쫓는다 하여 옛날부터 써오던 것이었다. 간밤에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서윤이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복도를 지나던 복순이 말했다. 나으리께서 가져다 놓으셨네요. 아씨가 어젯밤에 팔을 긁으시는 걸 보셨다고 하시던데요. 서윤은 쑥묶음을 오래 들고 있었다. 어젯밤에 팔을 긁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긁은 것이었는데 그 사람은 보고 있었던 것이다. 서윤은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정말 바보가 맞는 걸까? 그 생각이 사라지기도 전에 임대인이 마당으로 나왔다. 서윤을 불렀다. 서윤 씨, 이리 오시오. 서윤이 다가갔다. 임대인이 서윤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 손으로 우리 집 안주인이 될 수 있겠소? 서윤이 굳었다. 임대인의 눈이 서늘했다. 판단하는 눈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이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윤은 아직 이 집에서 자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이 집이 사람다 무서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도 임상단 본가에서의 첫 달이 지나갔다. 서윤은 새벽에 일어나 대청을 쓸고 아침밥을 지어 올리고 임대인에게 문안을 여쭈었다. 집안일을 거들고 텃밭을 손보고 장독대를 닦았다. 손은 더 거칠어졌다. 설거지 물에 손이 트고 불 앞에서 손등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서윤은 그런 일들을 불평 없이 했다.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임대인은 서윤을 관찰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이 항상 따라다녔다. 차갑지는 않았다. 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다. 서윤은 그 시선에 익숙해지기로 했다. 시험 중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임할머니는 달랐다. 이른이 넘은 노인으로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이 또렷했다. 서윤이 처음 집에 들어온 날 서윤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으시더니 말씀하셨다. 우리 집에 봄이 들었구나. 잘 왔어. 그 한마디에 서윤의 눈이 뜨거워졌다. 참았다. 임정화 고모는 처음에 서늘했다. 45의 나이에 과부로 지내고 있는 분으로 말이 적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첫날 마주치자마자 물었다. 어미 아깝 때문에 온 거 맞지? 서윤은 숨기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직한 건 마음에 두오. 그것이 전부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정화는 서윤에게 이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묵묵히 나타났다. 도준과의 생활은 조금씩 리듬이 생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침에 서윤이 마당을 쓸고 있으면 도준이 어느새 마당 한쪽에 나와 앉아 있었다. 밥을 먹을 때는 같은 상에 마주 앉았다. 도준은 말이 없었다. 가끔 서윤을 흘끔 보았다가 눈이 마주치면 다시 시선을 내렸다. 산책을 나가면 따라왔다. 서윤이 가는 쪽으로 그냥 작고 조용한 것들이 쌓여갔다. 서윤이 찬물을 마시러 가면 어느새 뜨거운 숨중이 놓여 있었다. 서윤이 장독대 근처를 지나다 넘어질 뻔하면 어디선가 손이 나와 팔을 잡아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었다. 임상단에 땅을 측량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 수치가 맞지 않아 언쟁이 벌어졌다. 도준이 그 옆에 서서 가만히 듣더니 조용히 말했다. 동쪽 경계에서 느티나무까지가 120 보이고 거기서 남쪽으로 꺾어 우물 돌담까지가 85 보여. 전체 넓이는 15,300평 남짓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도준을 보았다. 측량꾼이 할 말을 잃었다. 장부를 펼쳐보더니 눈이 커졌다. 도준은 이미 고개를 돌리고 딴청을 피우고 있었다. 마당 한쪽 개미집을 보는 것처럼 서윤은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다. 그날 저녁 서윤은 복순에게 물었다. 복순 씨, 도련님이 원래 저러셨소? 복순이 차단을 닦다가 손을 멈추었다. 나으리께서 사고 전에는 말씀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요. 글도 잘 아시고 수도 밝으시고 이 집에서 제일 총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사고 이후로 많이 달라지셨습니다요. 복수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언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말을 잇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도준이 서윤을 찾아왔다. 손에 작은 것을 들고 있었다. 이거, 내밀었다. 서윤이 받아보니 은실로 가늘게 꼰 팔찌였다. 작은 나뭇잎 장식이 달려 있었다. 손으로 직접 엮은 것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이게 뭔가요? 선물이요. 여기 온 것이 힘들었을 것이니까. 도준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고마워요. 손목에 차오. 서윤은 팔찌를 손목에 찼다. 거친 손목에 그것이 놓이는 순간 묘하게 잘 어울렸다. 도준이 팔찌가 채워진 서윤의 손목을 잠깐 보더니 작게 웃었다. 서윤도 웃었다. 며칠 후 서윤은 어머니를 뵈러 친정에 가기로 했다. 도준이 따라가겠다고 했다. 장모님 뵙고 싶소. 함께 길을 나섰다. 도준은 서윤보다 반걸음 뒤에서 걸었다. 마을을 지나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준은 듣지 못하는 것처럼 걸었다. 하지만 귓가가 살짝 붉어진 것을 서윤은 보았다. 친정집에 도착했다. 어머니가 마루에 나와 계셨다. 많이 좋아지신 것이 눈에 보였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다. 도준은 어머니 앞에서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어머니가 도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에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졌다. 마당에서 도준이 혼자 앉아있는 동안 서윤은 방 안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도준이 마당 한쪽에 있는 낡은 허리띠를 집어드는 것이 보였다. 오래된 검은 천으로 짜진 허리띠였다.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내려놓았다. 저것을 왜 집어들었는지 물어볼 수 없었다. 그냥 보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돌아오는 길에 도준이 말했다. 서윤 씨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알 것 같소.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이 단순한 말인지 다른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도준은 이미 앞을 보며 걷고 있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발걸음 속도에 맞추어 걸었다. 그 평온이 깨진 것은 가을 초입이었다. 임상단 본가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서윤이 안채에서 이부자리를 정리하다가 마당에서 소리가 들려 내다보았다. 대문 앞에 비단 장막을 친 가마가 서 있었다. 가마에서 내리는 여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서윤은 무언가 느꼈다. 저 사람이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인은 24쯤 되어 보였다. 비단 저고리에 술을 놓은 치마, 금비녀를 꽂은 머리, 현감 집안에서나 볼 수 있는 차림새였다. 얼굴이 곱고 눈빛이 도도했다. 뒤로 12셋을 거느리고 왔다. 임대인이 직접 대문 앞에 나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채령아, 무슨 일이냐. 오채령이었다. 이 고을 현감의 딸. 원래 도준과 어릴 때부터 혼인하기로 약조가 되어 있던 사람. 하지만 도준이 사고를 당해 천치가 되었다는 말이 퍼지자 채령의 아버지 현감이 혼인 약조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딸을 먼 인지로 데려갔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뒤 아버지가 다시 이 고을로 부임해왔고 채령도 따라 내려온 것이었다. 채령이 안채로 들어왔다. 서윤이 마루 끝에 서 있었다. 채령이 서윤을 보았다.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빠르고 냉정한 눈이었다. 저고리, 치마, 손, 신발 다 보았다. 그리고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분이 새 섹시이십니까? 임대인이 차갑게 말했다. 서윤이라 한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채령이라 합니다. 채령이 서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예의 바른 인사였다. 하지만 눈빛은 인사와 달랐다.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소리가 났다. 도준이 마루로 나왔다. 채령이 일어섰다. 눈빛이 달라졌다. 도도한 빛이 사라지고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들어왔다. 도준 오라버니. 도준이 채령을 보았다. 멈추었다. 채령이 다가갔다. 저 왔어요. 기억하세요. 채령이에요. 도준은 채령을 보다가 서윤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채령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채령이 도준의 팔을 잡았다. 오라버니, 오랜만이에요. 도준이 팔을 천천히 빼었다. 오랜만이요. 그것이 전부였다. 채령은 임대인에게 돌아서더니 환하게 웃었다. 어른들께 드릴 선물을 들고 왔다며 시비들에게 손짓했다. 비단 한 필, 한양에서 가져온 과자, 약재, 하나하나 챙겨온 것들이었다. 임할머니에게, 임대인에게, 정화 고모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윤 앞에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다. 색식게도 드리고 싶어서요.
서윤은 받지 않았다. 하이트.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채령이 눈썹을 살짝 올렸다. 왜요? 작은 성인데 채령 씨와 나는 편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사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채령의 미소가 잠깐 굳었다. 그리고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색시, 저는 그저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에요. 오라버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요. 그날 채령은 임대인에게 술을 놓는 비단을 들고 와 함께 앉자고 했다. 서윤도 자리에 있었다. 채령이 비단을 펼치고 바늘을 집었다. 손이 흰 것이 보였다. 부드럽고 고른 손이었다. 채령의 손은 술을 놓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손이었다. 서윤도 바늘을 집었다. 거칠어진 손가락이 바늘을 잡는 것이 어색했다. 채령이 슬쩍 서윤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손이 고와야 술을 곱게 놓을 수 있는 법이오. 아무에게도 한 말이 아닌 것처럼 중얼거리듯이. 하지만 방안 모든 사람이 들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이 잠깐 서윤의 손으로 향했다. 서윤은 손을 무릎 아래로 내리려다가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렸다. 손을 내리지 않았다. 채령의 눈이 그 손을 보았다. 서윤이 채령을 보았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임 할머니가 채령을 보았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정화 고모가 바늘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일어서서 채령 쪽으로 걸어갔다. 채령 씨, 지금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한 것이냐? 그냥 수놓는데 손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정화 고모가 서윤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이 손이 어미를 살렸소. 이 손이 새벽마다 배틀 앞에 앉아 어미 약값을 벌었소. 이 손이 이 집에 와서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밥을 지었소. 나는 손바닥에 굳은 살 없는 여인치고 집안을 지킨 일을 못 봤어. 우리 서윤이 손은 이 집의 보물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임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채령아, 이만 가거라. 오늘은 더 볼 것이 없구나. 채령이 일어섰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다가 문가에서 돌아보았다. 오라버니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채령이 나갔다. 서윤은 정화 고모에게 잡혀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차올랐다. 정화 고모가 그 손을 꼭 쥐자 한 방울 떨어지고 말았다. 그날 밤 도준방에 불빛이 있었다. 서윤이 복도를 지나다 멈추었다. 도준이 채령이 한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복도문 뒤에 그 사람의 기척이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채령이 나간 뒤 그 기척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채령의 오빠 오석준이 채령을 따라 이 고을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복순에게서 들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현감 아들이라는 자였다. 30 초반. 인상이 날카롭고 눈빛이 영리했다. 정화 고모가 서윤 곁을 지나다가 낮게 말했다. 오석준 조심하시오. 이유는 나중에 말하겠소. 채령이 다시 오지 않은 지 열흘이 지났다. 서윤은 더 불안해졌다. 너무 조용했다. 그 사람이 말 한마디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 도주는 여전했다. 아침에 나와 마당을 서성이고 밥을 먹을 때 맞은편에 앉고 말수는 여전히 적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쌓여갔다. 서윤이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면 어디선가 먼저 나서서 들었다. 서윤이 밤에 뜸을 들어가면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했다. 뭐라 말하지도 않으면서 어느 날 오후 서윤은 약초를 사러 장에 나갔다. 복순을 대동하고 나갔다. 닷새마다 서는 장이었는데 이 고을장은 꽤 컸다. 서윤이 약재상 앞에 서서 값을 흥정하고 있었다. 이 돌미날이 얼마요? 선양이요. 선양이라니. 다른 장에서는 2냥에도 팔던데요. 그건 품이 다르지요. 상인이 서윤의 차림새를 보더니 물건을 슬쩍 뒤로 당겼다. 바로 그때 도준이 나타났다. 뒤를 따라왔던 것이었다. 서윤 모르게 도준이 약재상 앞에 섰다. 이 물건, 저 가게 것보다 한 냥이 더 비소. 저기 두 번째 가게에서 같은 품 2냥에 팔고 있소. 내가 조금 전에 보고 왔소. 이건 뿌리 끝이 말라 있으니 2냥이 적당하오. 상인이 할 말을 잃었다. 도준은 이미 딴청을 피우고 있었다. 결국 2냥의 약재를 샀다.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 말했다. 도련님이 어떻게 아셨소? 저 가게 약재 값을 자주 다니는 길이라 외웠소. 어떻게 한번 보고 값을 외우오. 그냥요. 서윤은 그 말에서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하지만 한번 본 것을 외운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돌아오니 복순이 서윤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나으리께서 전해달라 하셨습니다요. 펼쳤다. 아주 작게 접혀 있었다.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오늘 장에서 수고하셨소. 그 글씨가 이상했다. 바르고 정갈하고 힘있는 글씨였다. 글을 오래 배운 사람이 쓰는 글씨였다. 서윤은 그 쪽지를 한참 들고 있다가 치마 깊숙이 넣었다. 비가 오는 밤이었다. 굵은 빗방울이 기와장을 두드렸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가 생각났다.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다.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들었다. 도준도 거기 있었다. 서윤보다 먼저 나와 있었다. 기둥에 기대어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잠이 안 오시오? 예, 도련님은요? 나도 그렇소. 두 사람은 나란히 처마 밑에 섰다. 오래 아무 말도 없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빗물이 처마 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윤의 어깨에 빗물이 닿으려는 순간 도준이 손을 들어 기둥 너머에서 흘러오는 빗물 줄기를 막아주었다. 소매를 기둥 위에 얹어 빗물의 방향을 틀어준 것이었다. 말이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그냥 그렇게 했다. 서윤은 그 손을 보았다. 도준의 손, 길고 가는 손가락, 매끄러운 손바닥, 굳은 살 하나 없는 손. 배틀 앞에 앉아 굳어진 서윤의 손과 너무 달랐다. 이 손은 한 번도 힘든 일을 하지 않은 손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이 서윤의 어깨 위에서 빗물을 막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의 방문 앞에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펼쳤다. 한시였다. 한자로 쓰인 짧은 한시. 그 글씨가 어젯밤 쪽지의 글씨와 같았다. 바르고 정갈하고 힘있었다. 내용을 읽었다. 처마 밑 두 사람. 말없이 비를 듣다. 빗소리가 묻는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답할 수 없는 마음만 남아 빗물과 함께 흘러간다. 서윤은 그 종이를 접어 가슴 안 깊이 넣었다. 저녁에 도준을 보았다. 도련님, 이 시 누가 쓴 것인지 아시오? 도준이 잠깐 멈추었다. 모르겠소. 바람 두고 간 것 아니겠소. 바람이 글씨를 쓰오. 도준이 서윤을 보았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 귀가 빨개졌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그날 이후 서윤은 알았다. 그 시를 누가 쓴 것인지 알고 싶지 않은 척 넘기고 싶었지만 마음 안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무렵 정화 고모가 조용히 서윤을 불렀다. 도준이 아버지 이야기를 아시오? 전혀 모릅니다. 돌아가셨소. 성여 사몇. 돌아가셨소. 도준이가 사고를 당하기 반년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소. 건강하신 분이. 정화 고모의 눈빛이 무거워졌다. 그 전날 밤 상단 회합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나는 지금도 다 알지 못하오. 그 이후 상단 안에 변화가 생겼소. 특정 행수들이 힘을 키웠소. 장부가 달라졌소. 그게 무슨 뜻이오 고모님. 말하기 조심스럽소. 하지만 서윤 씨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소. 도준이가 눈을 뜨고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된다면 그 누군가는 결코 도준이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오. 서윤의 숨이 막혔다. 상단 안에 그런 자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확신은 없소. 하지만 의심하고 있소. 정화 고모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자리를 떴다. 서윤은 그 자리에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도준이 아버지가 독살되었을 수 있다. 도준이 그것을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도준이 계속 바보인 척하는 진짜 이유일 수 있다. 그렇다면 도준은 지금까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날 밤 도준 방의 불빛이 새벽 사경까지 꺼지지 않았다. 오석준이 처음으로 단독으로 서윤에게 접근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서윤이 안채 뒤편에서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다. 복순이 자리를 비운 틈이었다. 오석준이 다가왔다. 색시, 잠깐 시간이 있으시오. 여기서 말씀하시지요. 남들이 들으면 곤란한 일이라. 그런 일이라면 저와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석준이 잠깐 서윤을 보더니 웃었다. 눈이 웃지 않는 웃음이었다. 담이 크시네. 그리고 그냥 돌아갔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오석준이 그냥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잠시 물러선 것이란 것을. 10월 중순이었다. 임상단에서 가을 결산을 겸한 주연을 열었다. 이 고을 유지와 인근 상단 행수들을 초청하는 연회였다. 현감도 참석했다. 채령의 아버지도, 채령도, 그리고 오석준도 왔다. 임대인이 서윤에게 말했다. 오늘 연회의 자리를 함께 해주시오. 도준이 곁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소.
서유는 도준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도준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어눌해졌다. 서윤이 옆에서 소매 끝을 가볍게 잡아주면 도준이 조금 안정되었다. 그런 것을 서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였다. 복순이 서윤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아씨, 바깥에서 사람이 왔는데요. 친정어머니 쪽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데 급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서윤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어머니, 예,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던데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정화 고모가 날카롭게 이쪽을 보았다. 하지만 서윤은 그 눈빛을 알아채지 못했다. 어머니가 걱정되었다. 복순을 따라 연애 자리에서 나왔다. 뒤채로 향했다. 창고 쪽으로 안내받았다. 창고 문 앞에 아무도 없었다. 창고 앞에, 창고 앞에 서윤이 멈추었다. 어머니 쪽 사람이 어디 있어? 복순이 당황한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오석준이 걸어오고 있었다. 복순이 물러섰다. 서윤이 복순을 보았다. 복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복순 씨, 죄송합니다, 아씨. 저는 모르겠습니다요. 복순이 뒤로 물러나 버렸다. 오석준이 창고 문을 열었다. 들어가시지요. 실소,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요. 오석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제 친근한 척이 없었다. 서윤이 돌아서려 했다. 오석준이 서윤의 팔을 잡았다. 강하게, 소리 지르면 곤란해요. 저기 연애 중이니까. 색시가 연애 자리에서 이 뒤채로 몰래 나왔다는 것이 먼저 알려지면 어떻겠소. 놓으시오. 창고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오석준이 차갑게 말했다. 간단한 일이요. 이 집에서 나가시오. 채령이가 도준이를 원하오. 당신 같은 천민 출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가지 않겠소. 가기 싫으면 다른 방법이 있소. 오석준이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이 이곳에서 나와 단둘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돼요. 거짓이든 진실이든 입이 많으면 사실이 되는 법이요. 서윤이 뒤로 물러섰다. 창고벽에 등이 닿았다. 오석준이 가까이 왔다. 서윤의 어깨를 잡았다. 놔주시오. 서윤이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창고 문이 박살나듯 열렸다. 채령이었다. 그런데 채령 뒤에 사람들이 따라왔다. 임상단 친척 어른 2명과 연회에 와 있던 손님 하나. 채령이 직접 데려온 것이었다. 모두가 창고 안을 보았다. 서윤은 벽에 몰려 있었다. 오석준의 손이 서윤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이 단둘이 창고 안에 있었다. 채령이 소리를 질렀다. 어머나. 이게 무슨. 채령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울렸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다. 차갑고 계산된 눈빛이었다. 이 장면을 위해 준비해온 것이었다. 어른들의 눈이 서윤을 향했다. 연회 마당에서 사람들이 달려왔다. 임대인이 달려왔다. 정화 고모가 달려왔다. 임 할머니가 달려왔다. 그리고 도준이 달려왔다. 도준이 창고 안을 보았다. 서윤을, 오석준을, 채령을, 어른들을. 서윤은 도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 무언가가 지나갔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갑고 빠른 무언가가. 하지만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바보인 척 서 있었다. 서윤은 그 순간 처음으로 도준이 미웠다.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것인가. 서윤은 혼자 창고 안에 남겨졌다. 그날 밤 임상단 본가의 공기가 달라졌다. 연회에 온 손님들 사이에 이야기가 퍼졌다. 임상단 새색시가 오석준과 창고에서 단둘이 있었다.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현장을 본 사람이 여럿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채령이 임대인에게 눈물로 고했다. 어머님, 사실은 저 어제 창고에서 우연히 지나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전에도 서윤 씨와 오빠가 단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채령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억지로 짜낸 것이었다. 그 목소리는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임상단 친척 어른들이 모였다. 색시를 내보내시오. 이 집 체면을 생각하시오. 증인도 있고 목격자도 있는데 무엇을 더 보시려 하오. 임대인은 버텼다. 하지만 혼자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친척 중 가장 나이 많은 이가 임대인에게 말했다. 이런 일이 퍼지면 상단 체면이 서지 않소.
그 색시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소. 어떻게 하자는 것이오. 절로 들여보내시오.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게. 비구니가 되는 것이었다. 머리를 깎고 속세를 끊는 것이었다. 임대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안 돼요. 언니, 체면을 생각하시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아니면 서찰을 써서 자결을 각오한다는 것을 밝히시오. 그래야 결백이 증명되어. 서유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정화 고모였다. 들어와 서윤 앞에 앉았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화 고모가 먼저 말했다. 무섭소? 예, 당연하오. 무서워도 돼요. 고모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화 고모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버텨야 하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오. 도준이가 움직일 때까지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고모님, 도련님이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정화 고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채령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임대인에게 찾아와 눈물로 말했다. 어머님, 저는 서윤 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해요. 하지만 도준 오라버니를 생각하면 오라버니가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눈물이 흘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서윤 씨를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오라버니가 평생 이 의심을 안고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채령의 눈물을 보던 친척 어른이 말했다. 이 채령 아가씨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오히려 색시를 감싸는구나. 서윤은 그 말을 마루 끝에서 듣고 있었다. 채령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감싸는 척할 때 그것이 가장 교묘한 칼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어른들은 채령을 착한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서윤을 더 나쁜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채령은 천사의 탈을 쓴 채 서윤을 죽이고 있었다. 닷새째 되던 날이었다. 친척 중 한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색시,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소. 색시가 진심으로 도련님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소. 저는 억울합니다. 억울하더라도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만약 계속 버티겠다면 어른들이 다른 수를 쓸 것이오. 다른 수가 무엇이오? 그 사람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뱃속에 아이가 있든 없든 잡초는 뽑아내야 하는 법이오. 서윤이 굳었다. 나가시오. 그 사람이 나갔다. 서윤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손을 내려다 보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 이 손으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이 집에 왔다. 그리고 이 손으로 이 집 마당을 쓸었다. 이 손으로 밥을 지었다. 이 손으로 도준의 소매 끝을 잡아주었다. 그것이 거짓인가? 그날 밤 서윤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어지러움이 왔다. 속이 뒤집혔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달이 2번 지나도록 몸에 징표가 없었다. 설마 새벽에 몰래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이 맥을 짚더니 말했다. 네. 태기가 있소. 서윤은 그 자리에 앉은 채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 도준의 아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쁜지 슬픈지 무서운지 알 수 없었다. 다 섞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친척들이 다시 마당에 모였다. 채령도 왔다. 눈물 흔적이 있는 얼굴로 조용하고 슬픈 표정으로 어른 하나가 말을 꺼내려 했다. 그때 서윤이 마당으로 나왔다. 모두가 서윤을 보았다. 서윤이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도준 씨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임 할머니가 몸을 일으켰다. 임대인의 눈이 크게 열렸다. 정화 고모가 눈을 감았다. 채령의 얼굴이 굳었다. 어젯밤 의원에게 확인했습니다. 2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임 할머니가 달려왔다. 서윤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정말이냐? 예, 할머니. 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친척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달라졌다. 아이를 품은 사람이 어찌 그런 짓을 하겠는가. 채령이 서윤을 보았다. 그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들어왔다. 서윤은 채령을 똑바로 보았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무렵 정화 고모가 오석준을 찾아갔다. 혼자. 하지만 품 안에는 여러 해 동안 모아온 장부 기록이 있었다. 오석준이 임상당과의 거래에서 속임수를 쓴 기록들이었다. 정화 고모가 오석준 앞에 그 장부를 내려놓았다. 이걸 이고을 마을 어른들 앞에 내놓아도 되겠소. 그날 창고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밝히겠소.
선택하시오. 오석준은 한참 정화고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다음 날 오석준이 마을 어른들 앞에서 자초지종을 밝혔다. 채령이 시켜서 한 일이었다고 했다. 서윤을 창고로 끌어들인 것, 거짓 기별을 꾸민 것, 채령이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창고로 온 것도 미리 약속된 것이었다고. 마당이 조용해졌다. 채령이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임대인이 채령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이 채령을 향한 가장 가혹한 말이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서윤이 도준 방 앞을 지나다가 멈추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도준이 혼자 방 안에 있었다. 서윤이 문을 두드렸다. 소리가 멈추었다. 들어오시오. 서윤이 들어갔다. 도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붓이 옆에 놓여 있었다. 먹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 도련님, 저한테 할 말이 없으시오. 무슨 말씀이시오? 지난 며칠 동안 도준이 서윤을 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안하오. 그 말이 전부요. 서윤은 자리에 앉았다. 도준의 맞은편에. 도련님, 저는 지금 도준 씨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채령이 꾸민 함정에 빠졌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도련님은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도준이 입술을 굳혔다. 때가 아니었소. 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서윤은 도준을 바라보았다. 도련님,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화 고모님께 들었소. 도준이 굳었다. 상단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도, 도련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도련님을 돕고 싶소. 당신은 도울 필요 없소. 위험하오. 저는 이미 이 집 사람이오. 도준이 오래 서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를 믿어주시겠소. 이미 믿고 있어. 도준이 천천히 말했다. 곧 끝날 것이오. 약속하겠소.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약속 지켜주시오.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도준이 서윤을 보고 있었다. 그 눈 안에 아까와 다른 것이 있었다. 무거운 것이 놓인 것 같은, 무언가 결심한 것 같은. 서윤은 방문을 닫았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다.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혼자 버티고 있었다. 자신이 움직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열흘이 지났다. 채령과 오석준의 진상이 밝혀졌지만 서윤을 향한 의심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다. 채령의 눈물 연기가 어른들의 마음 한쪽에 씨앗을 남겨두었다. 오석준의 자백이 나왔어도 채령은 자신도 오빠에게 속은 것이라고 울었다. 임대인은 서윤을 내치지 않았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도준이 마당으로 나왔다. 평소와 다른 것이 없었다. 어눌한 걸음, 멍한 표정, 친척 어른 하나가 지나다가 도준을 보며 혀를 찼다. 저 아이도 참 불쌍하지. 아내가 저런 일을 겪었는데도 저러고 있으니.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저래서야 상단 일을 어떻게 맡기겠소. 형부만 살아계셨어도. 그 말이 마당에 퍼졌다. 서윤이 마당으로 나와 도준 옆에 섰다. 도준이 서윤을 보지 않고 말했다. 들었소. 예, 내일이요. 서윤이 도준을 보았다. 무슨 말이요? 내일 모든 것을 끝내겠소. 서윤은 숨을 참았다. 조심하시오.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 씨도.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임상단 본가 사랑채에 친척 어른들과 상단 관계자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는 이 고을의 마을 어른 2명도 함께했다. 채령도 왔다. 서윤도 불러졌다. 마을 어른이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상을 확인하고자 하오. 서윤 씨, 당신의 입장을 말하시오. 서윤이 입을 열었다. 저는 오석준에게 거짓 기별로 끌려 들어간 것이요. 창고에서 있었던 일은 오석준이 강제로 한 것이요. 채령 씨가 사람들을 데리고 창고로 온 것은 미리 꾸민 것이요. 채령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그런 일을 꾸밀 줄은. 오석준이 직접 자백했소. 오빠가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저를 보호하려고. 마을 어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채령 씨 말도 일리가 있어.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내려앉았다. 그때였다. 사랑채 문이 열렸다. 임도준이 나왔다.
모든 사람이 도준을 보았다. 어눌한 걸음으로 마당으로 내려섰다. 채령이 빠르게 말했다. 도준 오라버니, 오라버니한테는 괜찮으니까 들어가 있어요. 도준이 마당 한가운데 섰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소. 목소리가 달랐다. 낮고 또렷하고 어눌함이 없었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채령이 도준을 보았다. 눈이 커졌다. 채령이 도준을 보았다. 도준이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바보가 아니오. 사고 이후 한동안은 넋이 흐트러졌소. 그것은 사실이오. 하지만 3년 전부터 모든 것이 돌아왔소. 기억도, 말도, 판단도. 채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친척 어른들이 서로를 보았다. 임대인은 두 눈을 감았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도준이 계속 말했다. 3년 동안 바보인 척했소. 이유가 있었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소. 병이 아니오. 독이었소.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상단 안에 배신자가 있소. 제 아버지를 독살하고 상단의 재물을 가로챈 자가 있어. 그 자는 제가 정신이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알아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천치인 채로 있어야 그자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소. 마을 어른이 물었다. 그자가 누구요? 도준이 사랑채 쪽을 보았다. 정화 고모가 나왔다. 그리고 정화 고모 옆에 상단에서 오래 일해온 윤행수라는 자가 있었다. 정화 고모가 서류 묶음을 들고 나왔다. 이것이 증거요. 3년 동안 모았소. 임상단 장부와 윤행수 개인 장부의 차이. 임행수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만나셨던 사람의 기록. 그리고 임행수 어른이 드신 약에서 나온 독의 종류와 같은 종류의 독이 윤행수 창고에서 나온 것. 윤행수의 얼굴이 굳었다. 마을 어른이 말했다. 이건 관가에 가야 할 일이오. 윤행수가 뒤를 보았다. 도망갈 곳을 찾는 눈이었다. 정화 고모가 이미 그쪽에 서 있었다. 윤행수가 연행되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다. 도준이 채령을 보았다. 채령씨, 창고 앞에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은 채령씨여. 오빠에게 시킨 것도, 복순을 협박한 것도. 채령이 말을 잃었다. 나가시오. 이 집에 다시 오지 마시오. 채령이 마당에 서 있었다. 온 집안 사람들의 시선이 채령을 향했다. 채령이 마당을 나갔다.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았다. 서윤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그 손을. 채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계산이 아니었다. 그냥 흘렀다. 그리고 채령은 문을 닫고 나갔다. 도준이 서윤 쪽으로 걸어왔다. 서윤은 그를 보았다. 그 눈이 달랐다. 항상 멀리 있는 것 같았던 눈이 아니었다. 지금 그 눈은 서윤만을 보고 있었다. 도준이 서윤 앞에 섰다. 미안하오. 오래 기다리게 해서. 혼자 버티게 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나는 처음부터 서윤 씨를 골랐어. 서윤이 굳었다. 혼서지에 이름을 쓰던 날. 창밖에서 보았어. 안내나냐. 손이 떨리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알았어.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된다고. 바보인 척하는 동안 서윤 씨를 지켜봤어.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쓰는 것을, 어머니 약초를 고르는 것을, 채령 씨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을. 도준이 서윤의 손을 들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 손가락 끝이 갈라진 손, 배틀 흔적이 남아있는 손.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서윤 씨 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소. 서윤이 숨을 참았다. 이 손이 어미를 살렸소. 이 집에 와서 새벽마다 마당을 쓸었소. 채령 씨 앞에서도 내리지 않았소. 그리고 이 손이. 도준이 서윤의 손가락을 감쌌다. 내 손을 잡아줬소. 이것이 그 순간이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왜 그의 손을 그토록 자주 바라보았는지를. 그 손에는 노동의 흔적이 없었지만 나를 감싸는 온기만은 언제나 진짜였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다. 임 할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정화곰과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다. 임대인은 등을 돌렸다. 뒷모습이 떨렸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윤행수는 관가에서 처분을 받았다. 오석준도 그 일에 연루되어 처벌받았다. 채령은 아버지와 함께 이 고을을 떠났다. 도준은 완전히 회복했다. 이제 어눌한 척을 하지 않았다. 또렷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상단의 일을 처음부터 깨고 있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났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놀랐다.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 수군거림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주는 그 이후 머리가 자주 아팠다. 창고에서 만들어진 상처가 깊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심하게 아팠다. 어떤 날은 눈을 뜨기 힘들 만큼 어지러웠다. 의원이 말했다. 이 상처는 평생 가져가셔야 할 것 같소. 서윤이 의원이 돌아간 뒤 도준에게 말했다. 아팠으면 말하시오. 괜찮소. 아프면 말해야 하오. 서윤 씨도 힘든데. 도련님. 서윤이 도준의 앞에 앉았다. 그날 도련님이 저를 지키다가 생긴 것이오. 그 상처를 저한테 숨기면 안 돼요. 도준이 서윤을 보았다. 아프오. 비 오는 날에는 많이 아프오. 알겠소. 비 오는 날에는 제가 곁에 있겠소. 도준이 웃었다. 오래전 약과를 들고 처마 밑에 서 있던 그 웃음과 같았다. 숫고 순하고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서윤의 뱃속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도준은 서윤 곁에서 그 변화를 하나하나 살폈다. 서윤이 아침에 어지러움을 느끼면 숭중을 끓여왔다. 서윤이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면 먼저 나서서 들었다. 서윤이 밤에 잠을 못 이루면 도준이 옆에서 책을 읽어주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어느 날 저녁 도준이 방으로 들어오며 낡은 나무함을 내밀었다. 서윤이 알아보았다. 그날 밤 도준 서랍에서 꺼냈다가 닫아두었던 그 함이었다. 이제 열어보아도 돼요. 서윤이 함을 열었다. 일기가 들어있었다. 첫 장을 펼쳤다. 날짜. 서윤이 혼서지에 이름을 쓰던 날이었다. 오늘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왔다. 혼서지에 이름 쓰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래도 도망가지 않았다. 이 사람은 진짜다. 서윤의 눈물이 떨어졌다. 다음 장. 첫날 밤 약과를 가져다 주었다. 처마 밑에 같이 앉았다. 쑥 묶음을 만들어 문가에 두었다. 모기에 물리지 않았으면 해서. 또 다음 장. 장에서 약재값을 깎아주었더니 서윤 씨가 놀란 눈으로 보았다. 그 눈이 좋았다. 들킬 뻔했다. 서윤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또 다음 장. 비 오는 밤에 처마 밑에 같이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좋았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말이 없어도 된다. 시를 썼다. 전달하고 나서 후회했다. 들키면 어떡하나. 서윤이 소리 없이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마지막 장. 오늘 서윤 씨를 지켰다.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혼자 버티게 두지 않겠다. 이 사람은 내 운명이다. 서윤이 일기를 덮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도준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더 꺼냈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의 허리띠였다. 친정집 어머니 방에 있던 낡은 검은 천 허리띠가 도준의 손안에 있었다. 이게 왜? 마당에서 보았소. 친정에 갔을 때. 오래된 것인데 닳아서 끊어질 것 같았소. 몰래 가져다가 안쪽에 새 천을 대어 꿰었소. 그리고 장모님께 돌려드렸소. 몰래. 제가 몰랐습니다. 서윤 씨가 알 필요 없었소. 아버님 물건이니까 오래 간직해야 하지 않겠소. 서윤은 그 허리띠를 두 손으로 받았다.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낡은 천. 그 안쪽으로 도준이 꿰매 넣은 새 천이 단단하게 받쳐 있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도준이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최서윤 씨, 내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한행. 아이를 낳고 같이 늙어가고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 주시겠소.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예,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도준이 서윤의 손을 들었다. 거친 손,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손. 그 손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다. 서윤이 도준을 안았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꽃잎이 떨어졌다. 흰 꽃잎이 처마 끝을 지나 마루 위에 내려앉았다. 그로부터 달이 지나 서윤이 아이를 낳았다. 밤중이었다. 해산이 쉽지 않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서윤이 겪은 것들이 몸에 흔적을 남겨두었다. 그 흔적들이 이 밤에 나왔다. 서윤은 한참을 고통 속에 있었다. 임 할머니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도준은 복도에서 방 안의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서윤의 신음이 들릴 때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주먹을 쥐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도준이 그 자리에 멈추었다. 방문이 열렸다. 산파가 나왔다. 딸이오.
건강하오. 도준이 들어갔다. 서윤이 이부자리에 누워 아이를 안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지쳐 있었다. 하지만 아이를 내려다보는 눈이 따뜻했다. 도준이 그 옆에 앉았다. 서윤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박인 손. 아까 해산하면서 덧땀에 젖어 있는 손. 그 손을 꼭 잡았다. 고생했소. 고생이 아니오. 이 아이를 보니 다 괜찮소. 도준이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 안았다. 어색했다. 하지만 아이를 내려다보는 눈빛은 순수하고 조심스럽고 가득 찬 눈빛이었다. 아이 이름은요. 소영이 어떻겠소. 서윤 씨의 소. 영원할 영. 오래도록 있으라고. 좋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다. 복도에 임대인이 서 있었다.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도준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서윤이 그 옆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임대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문가에 서서 보았다. 그리고 서서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무도 모르게 임 할머니가 복도에서 임대인 곁에 왔다. 두 사람이 나란히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임 할머니가 임대인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냥 그렇게 서 있었다. 정화 고모가 부엌 쪽에서 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다. 멈추었다. 고개를 돌려 하늘을 보았다. 봄밤 하늘에 별이 많았다. 며칠이 지나 봄이 완연해졌다. 마당에 매화가 지고 살구꽃이 피었다. 따뜻한 햇살이 처마 끝에서 마루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서윤이 마루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다. 임 할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다. 정화 고모가 맞은편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도준이 마당에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눈이 마주쳤다. 도준이 작게 웃었다. 서윤도 웃었다. 임대인이 안채에서 나왔다. 서윤 곁에 자리를 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윤 옆에 그냥 앉았다. 시험하지 않고 관찰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날이구나. 예, 어머님. 도준이 마당에서 마루 위로 올라섰다. 서윤 옆에 앉았다. 아이를 보았다. 그리고 서윤을 보았다.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따뜻했다. 처마 밑 빗소리처럼, 바람이 두고 간 시처럼, 밤중에 문 앞에 놓인 쑥 묶음처럼 말없이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이 이 집에 가득했다. 처음에는 어미 때문에 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바보에게 시집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나를 고른 것을. 그 사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친 손 안에 있는 마음을, 떨리는 목소리 안에 있는 진심을. 그리고 나도 그를 골랐습니다. 어눌한 말 안에 있는 깊은 생각을, 먼 곳을 보는 것 같은 눈 안에 있는 따뜻함을, 거친 손으로,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진심으로. 그리고 도준의 머리에는 비 오는 날이면 아프다는 그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비 오는 날에는 항상 도준 곁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당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살구꽃, 흰 꽃잎이 바람을 타고 마루 위에 내려졌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냈습니다. 임 할머니가 그 소리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